심판의 날이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국 국회 역사상 최대 파워 집단이 탄생한겨. 여러분의 막힌 석을 뻥! 언제나 뻥! 네. 뚫어드립니다. 김종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 여정 오윤혜입니다. 총선이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심판의 날이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뒷산 위로 떠오르는 장쾌한 태양을 보면서 네.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구나. 맞습니다. 저 우렁차게 떠오르고 저 찬란한 해를 봐라. 오. 태양을 봐라. 언제나 새 역사는 시작되는구나. 이런 감정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었는데 그놈의 출구조사 때문에 아주 그냥 김이 확 샜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단했다. 대단했는데 네. 이 출구조사 어때요?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우선 출구조사 5, 4, 3, 2, 1 하고 딱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국힘이 100석 이하로 가져간다라는 게 3, 4 그렇죠. 방송의 발표였잖아요. MBC가 제일 심했고 네. JTBC는 약간 약했고 네. 근데 MBC가 최소 201석, 네. 최대 210석 네. 이렇게 야당이 가져간다 그랬지. 소리 지르고 드디어 다 뒤집을 수 있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역시 다르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글 올리고 난리 쳤는데 개표가 시작되고 나서 초반부터 뭔가 총선 그 출구조사 때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막 뒤집히고 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은 빨리 글을 다 지워야겠다 싶어서 올렸던 글을 다 지우고 이거 오늘 잠 못 자는 각이다 하면서 이제 근심이 높아졌죠. 박빙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젖잘싸가 아니라 이겼는데 뭔가 진 것 같은 뭐가 좀 게 느낌이 이상해. 이겼는데 분명히 뭔가 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아주 기묘한 선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겼는데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냐고. 개운하지가 않고 뭐가 계속 진 것만 같고. 네. 이게 200석이라는 게 약한 지금 일주일 전 4월 한 3, 4일 때 투표를 했으면은 네. 그때 이제 사전 투표가 4월 4일 날 들어갔거든요. 그쵸. 4일부터 5일까지. 그때 분위기라면 200석 대구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개헌저지선이 뚫립니다. 이제 완전히 나라가 뭐 어떻게 됩니다 하고 막 울고 엎드리는 모드로 바꿨을 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일부 후보의 막말하고 불법 대출 의혹. 요쪽으로 조금 화력이 이제 집중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얻어 터질 때고. 이제 이런저런 거 되다 보니까 심판 열기의 최절정은 네. 사전 투표하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4월 초. 네. 요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나 이것이 이제 확 불을 타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뒤에 일주일이었는데 우리의 사고는 그 일주일 전에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닌가. 당연하죠. 큰 계기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대 전공이 만났는데 변하는 거 하나도 없었고 근데 이제 물론 언론에서는 사실 현장에서는 의료 대란 때문에 피해를 보는 환자분들이 엄청 쏟아지고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언론에는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한 건이면 모르겠는데 장 보러 가기 겁나고 그래서 아무래도 밥상에서 나물 하나, 오뎅 같은 밑반찬 하나, 네. 뭐 이런 거 하나 사라질 가능성이 일하는 분들 아주 힘겨운 일용직 노동자들 가족에서는 반찬 한두 개는 사라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고물가 때문에. 네. 네. 그러는 거 이렇지. 또 집에 거기에다 어른 한 분 계시면, 네. 야 이거 언제 병원 가시면 이거 지금 이거 큰일 나는데 이런 걱정 생기지. 거기에다가 아들 군대 보내기 찜찜하지. 그게 최상병 효과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일주일 사이에 그 막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뒤집힐 수 있다라고 저는 그거 아닌 것 같고 여론조사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분명히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원래 200석이라는 게 한 번도 들어보지도 가보지도 않은 네. 워낙 그게 엄청난 일이라 가지고
이게 그 일견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 보수 심리를 자극한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일주일 조정 기간에 겁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도 어리둥절한 거야. 진짜 200석 넘어가지고 이게 해본 적이 없고. 그거에 대한 뭔가 불안함과 위협감을 보수 쪽에서는 확실히 느꼈군요. 확실히 그 짝은 느꼈죠. 그럼 결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뭐 결집이라기보다도 에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나라도 나라를 지키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그래서 투표장으로 참 뭐 안이 꼽고 더럽지만 그래도 나와서 찍게 만든 그런 게 이제 읍소 전략이 국민의힘에 일부 있었고. 먹혔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치 그 의원 수의 지형을 보니까 TK 쪽에 60석 이상이 있더만요. 그렇습니다. 호남은 많아봤자 훨씬 더 적은 비율인 것 같고. 20몇 석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63석이 넘게 있다 보니까 2배가 넘어요, 호남에. 그러니까 확실히 그 보수 쪽에는 유리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제 그 100석의 턱걸이에서 108석인가 됐잖아요. 108석이죠. 108석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역당으로 전락했다. 지역당. 무슨 얘기냐? 절대 다수가 TK 영남 의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수도권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전국에 그냥 드문드문되고 이쪽은 왕창 됐잖아, 영남이.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와 품격이 아니고 특정 지역이 과반을 넘게 점령하는. 그리고 당원 구성에서도 60% 70%가 영남인 거야. 당비도 다 거기서 들어와. 한 정부의 여당인데 심지어 그러니까. 대통령의 여당. 그러니까 영남당으로 전락한 거라 이거예요. 영남당으로. 그렇게 되면은 의사결정이 경직돼 버려. 전부 다 보니까 대구 경북 눈치만 보며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걸 완화시키고 유연하게 바꿔주려면 수도권에서 많이 당선이 돼서 그쪽 사람들이 좀 전국적인 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TK 뭐 영남 이쪽이 워낙 세지니까 그쪽 눈치 보는 걸로 해서 점점 당이 이 전국정 당의 그 유연성, 개방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경직돼 가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패인 중에 국민의힘의 패인 중에 하나가 그건데 TK 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상상력이 제한돼. 그래가지고 그 상황실이란 게 있는데 상황실장, 부실장 세 명이 다 TK였어.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이 전략이 왜 이렇게 구리냐 우리가 보기엔 그게 TK 정서에 너무 끌려다니면서 다른 선택지를 고려 못하는 이런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 있는데 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긴 지역당이요, 지역당. 근데 어쨌든 그래도 TK 쪽에서 원래 좀 진보 쪽에서는 부산 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고 거기서 몇 석만 더 가져와도 200석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확실히 결집은 했네요 이번에. 싹쓸이 했잖아요, 싹쓸이. 아니 한 석은 빼고 전재수 의원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석 빼고는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상반되게 나온 거고 이번에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나온 지역구가 거의 20석에 육박하는데 많아요. 그중에 18개가 국민의힘의 승리로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다릅니까? 뭐 돈을 많이 쓰는 여론조사는 다르다. 어디서 하는 여론조사는 다르다 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합리적 능력이 있는 거고 또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쏠린다 그러면 자체 부력에 의해서 나라도 조금 다른 한 표 주지 뭐 이러는 엉뚱한 선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고 또 어떤 특정한 정당이 200석을 넘는다 그러면 괜히 공포를 느껴서 아이고 이거 조금 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새도 좌우로 양날개로 나는 거 아니야? 한쪽 날개가 너무 센 거 아니야? 센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이 이제 엎드려서 개헌저지 선만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울고불고 그럴 때 또 뭐 짠해 보이는 것도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내장돼 있다가 상황이 막 다이내믹하게 변할 때마다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 명의 내가 사는 거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런 인간의 심리와 정서와 욕망과 공포와
이런 부분들은 수량적으로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좀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해봐야 되는 세계가 되는 건데 네. 이번에 진보는 4월 초에 200석 분위기에 너무 들떠 있었고 그리고 정권 심판의 분위기가 크다. 이게 대중의 심리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다녔죠. 그런데 그게 대세라는 것과 여기서 이제 점점 이렇게 들떠가지고 자꾸 현실하고 멀어지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 눈빛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조금 어떤 거 인간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은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MBC에 나가가지고 출구 발표 직전에, 네, 직전에 이제 그 권순표 진행자가 물어보더라고 뉴스 하이킥에서 다 패널들 저기 몇 석인지 얘기하세요. 근데 나는 185석 플러스 알파다 야권이. 네. 네. 다들 뭐 계량적으로 보면 200석 이상이라 그랬는데 네. 괜한 균형 심리가 발동한다. 균형 심리가 발동하고 이 정치의 세력 균형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표를 고려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낮추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지. 네. 그 씨알도 안 먹혔을 텐데 그때는. 그때는 누가 씨알도 안 먹혀 잠시 후에 출구조사 빵 나가니까 난리 났지. 전부 난리 나가지고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부 그 분위기로 가서 맞아, 엄청 도취됐죠 그때. 이미 탄핵됐지 그때 그 순간에 한 5초 동안 탄핵했거든요. 와, 그런데 그게 아주 찬물에 끼얹었다. 그러면 여론조사 기간에 어쨌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이런 정권 심판과는 조금 다른 마음을 대세지만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 침묵으로. 그치. 예.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인데 저도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에 묘한 심리는 뭐냐면은 근데 다 이렇게 그냥 와르르 몰려가다가 우리가 괴물이 되고 군중이 되는 게 혹시 아닐까. 너무 이 팬덤 정치에서 이제 이제 소수자들이나 네.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야가 멀어지는 눈이 멀어지지는 않을까 하면서 망설이는 계층들이 좀 존재하거든. 네. 중간지대에서.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200석을 야당이 얻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그 경험도 존중은 고려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200석, 뭐 심지어 210석까지 나오는데 맞아. 이건 너무 심하다 내가 보기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은 듣기 싫지.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을 했겠어. 길게 설명 못하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 좀 있다고 봐야 돼. 나선영 효과였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들 이제 심판이라는데 이번에 보수가 특히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 노이만이란 심리학자가 있어. 노이만. 여기서 주장한 유명한 이론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 그래. 침묵의 나선 이론.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어. 네. 이게 뭐냐 하면은 나치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나치. 괴벨스라는 선동가가 있었어. 네. 얘가 언론을 장악해. 그래가지고 선전선동을 빵빵 뿌려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다 열광하고 박수를 쳤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우리 사회가 이상한 방향, 낯선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미 노이만의 통찰인데 의견 분위기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피니언 클라이밋이라 그래. 그러니까 직역하면 의견 기후? 뭐 그런데 의견 분위기?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 닭이라는데 저 혼자만 아니라고 궁시렁대는 놈. 그치. 다 저기저기서 윤석열 욕하고 김건희 얘기하는데. 그렇지. 뭔가 자기는 주춤하게 되는. 아니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 보면은 나 보수라고 말하기가 왠지 쪽팔려. 맞아. 어디 가서. 그런 분위기였죠 충분히. 지금. 그래가지고 이번에 강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많이 됐지만 심지어 그 강남판도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 있어? 저렇게 외국도 가고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맞아, 없어. 최근에 강남에서 그냥 표만 찍지. 그런데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전부 강남에 어디를 가든 문재인 저런 놈이 말이야 대통령을 하고 온통 그 분위기였어. 이때는 다 말을 하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내가 아는 강남의 치과 원장님이 계셔. 70대 어르신인데 이분이
강남에서 그 돈 잘 버는 치과 원장이거든.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해. 그래가지고 탁자 위에 있는 한겨레 신문을 읽어. 그런 다음에 개업을 하기 전에 이 한겨레 신문을 밑으로 숨기고 거기 위에 조선일보를 위에 올려놔. 왜냐? 장사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강남 아줌마들이나 뭐나 와가지고 저기 여기는 원장 한겨레 신문이 있네요. 그러면서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거야. 그 시절에는. 그랬죠. 너무 이게 바로 침묵의 나선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한겨레 신문을 저기 안 보이는 대로 치워버리고 아무 의견이 없는 척. 그리고 손님들이 조선일보를 많이 볼 것 같으니까 그걸 놔드리는. 이게 침묵의 나선 이론의 일종의 어떤 그 처한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것이 나선형으로 전파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수가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샤이 보수는 존재했다.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다는 아니고 예측치의 한 20석 정도를 차이 나게 만든 여력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이제 18대 국회와 비슷한 지형이 펼쳐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이번에 22대 국회가. 그래요? 그때도 182석이 원래 야당이 갖고 있던 국회입니다. 지금 국회가. 네. 근데 이번에 190석으로 조금 늘어났잖아요. 21대 아니에요? 18대? 아니 21대. 21대. 내가 18대라 그런 건 네. 잘못된 거고. 네. 그랬는데 내가 이제 대략 보니까 21대 국회가 저기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박빙으로 당선된 데가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그때 표 차이가 총선에는? 커. 근데 이번에 민주당 당선자가 박빙으로 당선된 적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표 차이는 오히려 좁혀졌는데 네. 의석 수는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고루고루 퍼진 거지. 뭐가요? 한쪽으로 표가 몰리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씩 다 이긴 거지. 누가? 민주당 야당이.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 거지. 네. 원래는 보수 쪽에서 이길 곳이었는데 아주 적은 표 차이로 민주당이 이긴 곳이 있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게 한 후보들이 몇 사람 네, 있어요. 소개해 주시죠. 예. 저기 이번에 초박빙 선거구를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국민의힘이 저기 뒤집은 적인데 민주당이 초박빙으로 이긴 데 많지만은 전국의 최소득 표차는 경남 진해 국민의힘 이종옥 후보가 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497표 차. 요게 표 차이가 얼마냐면은 0.49% 차이. 그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긴 거예요? 네, 여기가 원래 황기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이긴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넉넉하게 이긴다고. 네. 그런데 497표 아주 대단하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네, 이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8시간 동안에 7번 저기 뒤집힌 부산 사하갑. 네, 누구죠? 후보가? 여기에 국힘의 이성건 후보가 693표로 이깁니다. 어느 당인데요? 국민의힘. 그다음에 인천 동구 미추홀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1025표 차이로 이깁니다. 자, 요거 민주당이 이긴 데를 보면은 추미애 후보가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하남에서 1% 차이 1199표 차로 이겼어요. 그런데 압권이 있어. 뭐요? 민주당이 이긴 표차 중에 최소 표차는 부승찬이야. 어머, 웬일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어젯밤 거의 세웠다. 그렇군요. 새벽 2시에 2%를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용인으로 전화를 했어. 네. 남아있는 투표함이 뭐냐. 그러니까 저기 사전투표? 사전 관외 투표함이 아직 개봉이 안 됐어. 관외 투표. 사전 투표. 네. 그래. 그게 주로 남았어. 2% 차인데. 지고 있는데. 네. 거기서 몇 표 정도 예상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3-4천 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다. 새벽 4시가 넘었어. 어떻게 떨렸겠다. 네. 그런데 3시쯤부터 이제 따라잡는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군요. 내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지금 2시간째 지고 있었거든? 네. 그랬는데. 갑자기. 그 3시경부터 따라잡더니 최종 4시쯤 되니까. 851표 차. 부승찬이 50.16,
고석 후보 국민의힘이 49.73 그렇게 되니까 0.49%. 0.5%도 안 됐네. 0.49% 차이. 0. 계산 잘못해. 0.53%. 53%. 0.53%. 여기 용인병이잖아요. 네. 여기가 원래 보수의 텃밭이에요? 보수의 텃밭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부승찬이 10%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요.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근데 나왔잖아요. 보수에 분명히 아성이라 그랬어. 옛날에 한성교라는 그 아나운서가 거기서 연속 3번 당선됐어.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러다가 민주당 정춘숙 후보로 한 번 바뀌었어. 저번 21대 때. 그때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떠냐 하는데 숨어있던 보수표가 쏟아져 나온 거야. 와, 0.53% 차이. 그렇죠. 그러다 0.53표로 있는데 극적이다. 여기도 네. 6번 뒤집혔어. 와. 무슨 빈대떡이요? 맨날 뒤집게. 아니 그러니까 출구조사, 여론조사 믿을 수 있겠냐고 잠을 안 자요 국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숫자 너머의 진실이에요. 그렇네요. 숫자 너머의 진실. 내가 아까 그걸 말씀드린 게 숫자 너머의 진실이 있다. 거기가 이제 인간의 욕망과 공포와 두려움 또는 어떤 그 애증이 말하는 영역. 숫자로 분석이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네. 그 침묵의 나선 이론이 통하는 영역이다. 네. 요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만큼 우리는 내가 모든 걸 분석하고 계량한다고 하는 오만을 버리고 네. 우리가 모르는 세계 진실 영역에 항상 마음을 열어두는 자세, 네.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자세가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겸손한 자세야.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개헌선을 저지해 주십시오. 읍소 전략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속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모든 총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의 반은 성공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결집시켰고 그 개헌선을 저지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네. 한국 선거에서 어떤 집권 여당이 국민을 향해서 개헌 저지 선을 얘기하는 건 보다 천받고 그렇죠. 대부분 과반수 의석을 맞아요. 주셔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읍소를 하지. 개헌 저지 선을 걱정. 그것도 보수당이. 그러니까요. 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심판을 받았다니 이건 뭐냐면 이번이 심판 선거 맞다고 자백하는 맞아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로 가까이스로 막고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지만은 네.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얼마나 그쵸. 지금 대한민국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실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가 파괴됐으면은 그래 이걸 갖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고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최악의 상황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 안에 빠져가지고 되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저기서 계속 사고를 쳐도 그 사고에 무뎌져가지고 이 비판의 강도가 조절이 안 되듯이. 조절이 안 돼, 조절이. 그럼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 중에 좀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특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저도 가장 먼저 주목되는 건 네. 당연히 이준석입니다. 와 됐어요. 드디어 국회 입성했어. 처음에 10몇 프로 나왔어. 초기에 화성을에 갔을 때. 그 지지율이? 처음 여론조사에서 계속 따라잡은 거야. 대단하네. 그 화성을은 원래 좀 진보 보수가 섞여 있는 곳이에요? 아무래도 민주당 진보세가 강한 지역인데 문제는 우와. 뭐냐면 여기가 네. 유동인구가 지금 굉장히 젊은 지역이에요. 그래요. 가장 젊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다. 30대래. 그래서 그걸로 가다 보니까 전통적인 표밭은 아니야. 네. 그러나 분명히 보수 지역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떤 아파트 가면은 경로당이 아예 없다고. 오, 그 정도예요? 노인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취업하러 온 젊은. 기대와 걱정이 반반인 것이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뭐 커뮤니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해가지고 젊은이들의 바람을 담은 정책이 많이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걱정은
워낙 그동안 갈라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많이 노인들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여성을 장애인을 좀 비하하거나 약자를 여성. 굉장히 비하하고 여성을 비하하고 그런 기조를 계속 갖고 간다면 정치인이 그 중심에 있다면 이게 더 이 갈등이 더 심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좀 보완할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바깥에 있던 이준석과 안에 있는 이준석이 같으냐 다르냐. 다르죠. 달라야 되는 겁니다. 같으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동안은 갈라치기 정치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데올로기로 만든 게 능력주의라는 이데올로기거든요. 그게 능력주의라는 게 그게 공정항의 담론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원래 능력주의는 뭐냐 하면은 그 근대에서 그 봉건제에서 해방되려고 종교나 귀족이나 네. 이런 그 신분제 어떤 종교 권력이 나를 억압해서 나는 내 능력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대가를 얻고 싶은데 이걸 억압해? 그럴 때 그 봉건잔재를 쳐부시려고 나온 근대의 개념이 능력주의예요. 그랬는데 현대 사회는 더 이상 그 종교 권력이나 신분제로 인해서 우리가 탄압받는 일은 없어. 당연하죠. 그게 아니라 돈이 만능이고 학벌이 만능이고 스펙이 만능이고 이래가지고 이런 게 불평등을 조장하는 건데 네. 갑자기 능력주의를 들고 나와서 나 이 저기 뭐야 스카이 대학 다녔느라 내가 이 스펙 쌓느라고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저 지방 대학 나온 애들은 아니고 또 여성들한테 배려해 주는 거 그거 그 능력적에 따른 배분이 아니고 이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이 시각이 이제 그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한국에서 이 극심한 불평등이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 공정하다는 그 착각 속에서 조성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를 들어갔을 때 그런 갈등을 더 조장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갈라치기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로 이렇게 더 크게 봐야지. 아, 언제까지 여성징병제 얘기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얘기할 겁니까? 아, 그걸로 몇 번 재미 봤으면 됐지. 이제는 안 먹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궁금한 분, 나경원 의원님. 이분은 또 김건희 여사님이 특히나 좀 싫어하잖아요. 뭐 그런 소문이 학벌, 들리죠. 외모, 집안, 심지어 이제 남편까지 비교했을 때 자꾸 비교가 되는 이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실과 조금 이렇게 견제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나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자기 뭐 정책이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저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대통령실 칼을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윤핵관 그 초재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나경원 사퇴해라. 막 그래가 집 밟고 뭉개고 이러니까 당대표 출마 못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재작년 일이죠. 그러면은 그럴 때 언론에 밝힌 입장이 뭐예요? 낯설다. 다양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난 이런 당이 낯설다 하고 꼬랑지를 탁 내렸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나는 당대표 나온다고 보는데 그러면 당선됐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러면 좀 대차게 이번에는 좀 달리 내가 그때는 더럽고 아니고와 참았는데 이거 말이야 국정을 이따위로 하고 말이야 지금 혁신하겠다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요. 근데 저번에 고개 숙이는 그 폼 보니까 왠지 희망이 안 생겨. 대표는 나올지 몰라도 네. 내가 보기에는 뭐 저기 뭐냐 그 자기의 어떤 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무슨 비전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느냐? 아, 과거에 원내대표 할 때 말이야. 20대 국회 때 나경원 원내대표 때 그때가 사상 최악의 국회였어. 아, 그래요? 뭐 모든 활약상이 지표가 사상 최악의 그때 왜 빠루 사건이 나오고 왜 문 두드려 부시고 왜 패스트 트랙 뭐 그 난리 날 때 원내대표 아니요. 응?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국회의원에 또 당선될 수 있는 건 인지도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의 이쁨을 많이 받았고 또 오랫동안 17대 이 양반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쌓아놓은 그것 많은데 인지도는 확실히 있는 것 인지도 같아요. 있고 경륜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개무시해버렸지. 개무시해버리는데 근데 이제 살아 돌아왔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나경원이 나서기는 났을 건데 이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 그랬던 전력도 없고. 네. 네. 그리고 또 그때 깨갱깽하고 내쫓긴 사람 하나 더 있어. 누구요? 안철수. 또 살아 돌아왔잖아. 이분 살아 손가락 돌아왔어. 10개 계속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네. 그러면 안철수가 잘하는 거는 이준석 까대는 거밖에 없어. 둘이 이제 국회에서 만나겠네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일부러라도 이준석이 안철수하고 같은 상임위를 했으면 좋겠어. 일부러라도. 다양한 그래서 의견이 옆자리에 앉아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거기서 있도록. 둘이 좀 화해하든지 마저 싸우든지. 네. 그러면서 그 안철수 뭐 보면은 저번에 그 이준석 영구 제명 얘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준석 내쫓아 버리자고.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국민의힘이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비대위원장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의사가 왔어. 맞아요. 근데 인요한이 첫 일성이 안철수 찾아가겠다요. 그래가지고 안철수 찾아가서 또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싹싹 빌어. 그래서 부산에 토크쇼를 이현주 의원하고 이준석이 하는데 거길 쫓아가 인요한이. 그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영어로 네. 미스터 닥터 여기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것도 허세요. 인요한은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해. 그 사람 원래 한국 사람이요. 영어 배우느라고 혼난 사람이야. 진짜요? 여기서 3대가 살았는데. 그렇구나. 거기다 전라도 사투리까지 쓰는데. 그러면 예의가 없었네. 한국말로 해야지 되겠네. 괜히 지 우세 세우려고. 이 사람은 한국어로 해야 더 잘 알아듣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니까. 인요한 씨도 어쨌든 이번에 국회 입성했습니다. 비례로. 8번으로 넉넉하게 입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엉켜가지고 그 안철수 그동안에 이준석 때려잡기에 앞장서가지고 또 하고 이번에 의대 정원 난리가 났을 때 의사 출신 안철수가 좀 역할을 했었어야 되잖아 사실은. 기대했었어요. 저는 아예 기대가 안 되던데. 근데 윤석열이 넌 나가 있어 이래가지고 나가 있어 그러면. 원래 안철수가 그 대통령하고 다른 얘기를 계속 했거든.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하자. 네네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사들 이렇게 대변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꼬일 때는 안철수 의원을 중재자로 이렇게 좀 보내볼 만도 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에서 관심하사 이 자식아. 내가 밀어붙일 거야. 너무 빠져있어. 저렇게 빠져있어. 나가 있어! 이랬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나가요? 나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 네? 하고 나가. 네. 그래서 안철수 나경원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 꼴 되는데 방관자들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잖아요. 국민들이 뽑아줬잖아요. 아니 뽑아주는 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자들이 또 설치면은 윤 대통령하고 또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확 휘어잡을 수 있냐? 메가리가 없어. 메가리가. 그거는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대통령실을 휘어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추미애 의원님,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돼서 대통령이 시정연설 오면 국회로. 그러면 옛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사이 아닙니까? 임자끼리 만난다 이 얘기지. 근데 누가 국회의장 시켜준대? 국회의장은 누가 어떻게 뽑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다선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의원들이 경선을 해요. 경선? 네. 그래가지고 1, 2, 3등이 나와. 근데 옛날에 지금 국민회가 있는 대전 출신의 이상민 의원이 자기가 다선 의원이라고 국회의장 출마를 했어. 한 표 나왔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찍은 거 왜 한 표도 못 받은 거야. 진짜요? 그래가지고 열받아 이 당에서 국회의장 안 되니까 저 당으로 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봐야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이제 당대표까지 지냈으니까 여러 가지 이력이나 경력은 잘 쌓았는데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임자들끼리 그럼 다시 만난다. 대통령이 예산안 설명하러 국회 왔을 때 추미애가 만나게 되는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진표 의원이 이렇게 각 당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민주당 입장만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 대통령 오면 이렇게 문 앞에 나가서 배웅도 하고 그래요?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러는데 윤 대통령 의원을 보니까 김진표는 그럭저럭
뭐 좀 멀렁멀렁한데 추미애가 버티고 있네. 아이씨 국회 안 가나? 아 설마 국회를 안 올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사태. 의정 연설 어떻게 페이스타임으로 하든 막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설마 그러진 않겠죠. 네. 이거 참 환장하는 얘기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뭐죠? 총선 바로 다음 날 검찰청 앞에 가서 김건희를 조사하라 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어떤 효능감, 진짜 이렇게 강하고 선명한 메시지,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뭐 그 맥락대로 가는 거죠. 네, 조국 전 장관은, 조국 의원은 이제 하루 만에 첫날부터 다른 이제 의원들은 가서 이제 소감 얘기하고 있을 때 이분은 바로 일을 하는 모습이 좀 남달랐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선거가 끝난 사실상 승리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일단은 이렇게 바로 뭘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일은 국회의원이 국회가 개원하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주로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통첩을 하는 거죠. 뭐 김건희 특검 받아라. 최상병 외압 의혹 특검 받아라. 그래서 우리의 3대 요구 또는 뭐 우리의 대통령에 대한 요구. 네. 그러면서 이걸 시간을 주면서 네. 언제까지 이 요구를 받아라. 네. 안 그러면 우리가 개헌하면 들어가서 민주당을 설득해서 한동훈 특별법부터 모조리 만들어 버리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던지는 정도로도 충분해요. 메시지 발표하는 걸로도 충분하고 또 사실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일단은 윤 대통령이나 검찰에 대한 바로 메시지보다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설명하는 게 난 우선이라고 봐. 네. 그래서 우리가 정권 심판 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정책 정당이고 유능한 당선자들과 함께 약자를 위한 정치, 정치 개혁, 검찰 개혁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임을 맡겨주죠. 감사하다. 대부분 이렇게 조금 품격 있게 나가는 건데 네. 일단은 선명해서는 좋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뭘까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조국 의원님이 곧 감옥 아니 그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당이 됐다던데 정경심 교수 4년을 판정한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가지인데 판결이 나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판결이 난 것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도 할 수 있어요. 전부 무죄는 불가능해 내가 보기엔. 그러면 2년 만약에 징역을 가면 그 자리는 누가 대신합니까? 그냥 공석입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네. 이 실형을 받고 할 네. 경우에는 그러면요. 그러면은 이번에 12명인가 네, 12명이에요. 그러면은 뒤에 대기하고 있는 13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이 되는 거예요? 밀고 올라가는 거지. 차례로. 그러니까 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되 다음 순번 대기자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명을 그 후보자를 발표하고 예비 후보로 몇 명 더 해놨어. 다 잡아가봐라. 계속 나온다. 이래서 넉넉하게 승계자를 준비해놨어.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출구조사 나왔을 때부터도 그렇고 계속 표정이 이렇게 전혀 약간 항상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은 막 희죽거리고 그 승리자의 어떤 기쁨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준엄하게, 네. 엄정하게, 국민들의 그리고 사실은요. 그걸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막 어떨 때 게임을 아슬아슬하게 이겼을 때는 기뻐하는 모습도 가능한데 네. 너무 원사이드하게 이기면은 나 자신도 두려울 때가 있어. 그렇구나. 그리고 국민 민심은 두려운 거야.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180석을 21대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해찬 대표 시절인데 네. 첫 일성이 두렵다. 이기긴 했지만 국민 민심이 정말 이 정도로 하는데 일단 두려운 민심이었다.
오늘도 엄중하게 메시지 받아들인다. 냈지 않았어요? 이해찬 대표가? 글쎄 뭐 그런데 오늘은 그런 표현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뭐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어둡다기보다는 엄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메시지가 구성이 된 거죠. 확실히 이재명 대표님은 근 막 1년,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죽을 뻔도 했고 계속 그 사법 계속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이력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 대선 후보 때보다는 되게 무겁고 깊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자 보세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해 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설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홈페이지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로 상담 전화 가능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 이름을 똑같이 도용해서 홈페이지 도메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가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사칭까지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보험 체크에 주황색 손 마크를 꼭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20년 전통의 대박 114 대리 전 직원 보험 가입으로 매우 안전하고요. 사고, 과태료 발생 시에 100%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가격 저렴하죠.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완벽하게 모바일 앱으로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앱을 설치하시면 즉시 10,000원이 적립되고 바로 이 10,000원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용하실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또한 친구를 추천하시면 2,000원 추가 적립해드리고 그 친구가 이용 시마다 2% 추천인에게 적립이 됩니다. 이용할수록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박인 대박 114 대리운전 앱입니다. 즐거운 시간 뒤에 끝까지 안전하게 대박 114 앱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대박 114 대리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대리운전 대박 114. 여성의 Y존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이미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여궁이 차별화된 3가지 특허 원료를 더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7가지 자연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5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해서 더욱 강력한 효능으로 선보입니다. 더 촉촉한 수분과 더 쫀쫀한 탄력감. 사용 2주차부터 달라지는 Y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여궁은 약산성 pH 4.5 밸런스를 유지해서 Y존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Y존의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될 수 있고요.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여궁으로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허 원료로 더 강력해진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광고 오픈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신 여성분들께는 여기 있는 여성 체험분 2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전에 앉아서 하면은 새거든요. 누워서 자기 전에 딱 에센스 넣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다음날 탄력이 귀찮으면 남편 시키면 돼. 상담 문의는 1588-5570으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도 여기에 상담 전화하시면 전문가분들이 딱 대기하고 계세요.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거든요.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성분들의 Y존의 시간을 되돌려드리는 여궁. 정당의 지도자가 이렇게 지역구에서만 160석이 넘고 총 175석. 비례까지 175명의 의원을 거느린 일찍이 진보 계열의 야당 대표는 처음 나왔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당, 자매당 또는 동맹군으로 있는 군소정당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죠. 사실상 돕겠다고 하는. 그럼 192석이에요. 이런 세상이 처음이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의석을 얻은 때가 딱 2번인데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역풍으로 17대에서 네. 또 한 번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21대에서 2번 과반을 얻었는데 둘 다 여당일 때야. 근데 이건 야당일 때. 야당일 때인데 그때보다 표가 많아. 이건 진짜 시사하는 그때보다 바가 의석수가 많아. 이건 진짜 시사하는 바가 그러니까 큰 이게 거잖아요. 뭐냐 하면은 한국 그 국회 역사상 최대 파워 집단이 탄생한 거요. 이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거요. 그것도 야당이. 그래서 더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렇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었군요. 책임도 그만큼 커진 거니까. 그렇네요. 이게 얼마나 이제 어마어마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만약에 이 192석으로도 어떤 것도 못 해낸다. 그러면 저는 지지를 철회합니다. 저는 이거 국민들이 기회를 진짜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맨날 뭐 얘기 들어 180석으로도 못 하는데 200석 주면 뭐 하냐 이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석은 안 됐지만 이 192석도 의원님 말씀대로 대단한 숫자라면은 엄청난 숫자요. 이걸로도 만약에 못 한다면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돌아설 것이다. 이거 진짜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말입니다. 이제 야당의 책무가 커졌는데 이번에는 야당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보다도 윤석열이 워낙 싫다. 맞아요. 일단은 이게 대다수를 구성했는데 네. 선거 이후에는 이제는 야당이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거버먼트라는 단어를 정부라 그래요. 네. 정부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말에는 거버먼트라는 거는 그 공동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책임은 같이 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야당이 워낙 이제 힘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질 영역이 많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조국 대표하고 비슷하게 행보하는 게 아니라 당장 심판할 게 아니라면은 이제는 대통령 물가 의대 정원 당신이 똥 싸지른 것 때문에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만나자. 그래서 비상경제 회담 좀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이 쫄아가지고 아이씨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럴 거야. 왜 안 나와 이 자식아. 22대 국회 개원되기 전에 지금 석유 까볼라, 양파 까볼라, 감자 까볼라, 사과 까볼라. 월급만 내려. 진짜. 거기에다가 부모님 아프시면은 지금 병원도 못 가. 거기에다 아들 군대 보낼 수 있겠어? 너 같으면은 넌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 이런 얘기 좀 하자.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해서 던져.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세금 최대 펑크 났다는 기사 봤거든요. 세수 결손이라 그러죠. 네. 56조 원 났습니다 작년에. 올해 발표됐잖아요. 오늘 발표됐어요? 네, 89조인가? 더 늘었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까지 이래서 늘린 거냐? 87조 적자. 실제는 138조. 적자. 그건 세수 결손하고 다른 거고. 이건 뭐요? 이건 지출이 87조가 더 많았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재정 건전성 외치던. 네. 그래서 균형 재정 수지 맞추겠다고 하던 정부가.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출한 거니까 전 정부를 탓할 수도 없는 첫 번째 보고서라면서. 아니 2023년도 1년간의 수입 지출 내역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다 펑크를 내놨으니까 총선 전에 발표 못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맬 겁니까? 유리지갑으로도 안 메꿔지잖아요. 이렇게 수십 조는. 아니 재정 건전성을 그러니까 그동안 감세로 깎아준 게 치명타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 감세를 그럼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되지. 재정 적자 87조잖아요. 정부 관리 목표는 28.8조였는데 완전 코로나 시기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를 낸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쓰는 거는 다 쓰고 세금은 안 걷겠다 그러니 정해진 운명이었지. 거기에다가 올해 총선 공약에 감세 공약을 얼마나 또 많이 냈습니까? 이 적자는 국민들이 같이 갚아야 되는 빚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재정 적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를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채무로 즉 빚으로 일단은 적립하는 방안이 네.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정부 지출을 줄여서 메꾸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원래 이 정부는 세금을 집계가 없고 대신 재정 지출을 줄이고 네, 건전재정. 정부 사이즈를 줄여서 그래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왜 87조 적자가 났지? 그런데 저기 뭐야 그동안 쓰고 싶은데 돈만 없냐고. 용산 이전하고 그렇게 해외 순방 다니고 또 여기저기 다 썼겠죠. 거기에다가 올해 총선 앞두고 얼마나 많은 흥청망청 그 입으로만 쓴 거잖아요, 근데. 아니 입으로만 했다 하더라도 지도 쓸 거, 지 생생할 건 다 쓰면서 감세를 했으니 감세를 하고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요게 앞뒤가 맞아야 균형 재정이 되는 건데 감세는 하고 정부 지출이라든가 뭐 어떤 거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전부 정부 지원이 적어진다고 생각해서 봐봐. 공공의료원 박살냈지. 그다음에 청년 지원 예산 박살냈지. 관련된 복지 다 박살냈어요. 다 박살냈지. 그래고도 87조 빚졌지. 이건 최악이잖아요. 이거를 3년 동안 더 맡기면 우리나라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거덜나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만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야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들 물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차피 네 혼자 이거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만나자 나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부자 감세한 거 다시 원위치 시켜라. 네. 이러면서 요구 사항을 말할 수 있는 거야. 네. 원래 그런 거 하느라고 대통령하고 그럼요. 야당 대표가 만나 이런 요구를 딱딱 던져. 그렇게 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답을 주고 만남을 성사시키고 네. 이렇게 탁탁 저기 해놓고 그 다음에 특검 받아. 22대 국회도 개원하자마자 특검 정국이 될 거야.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은 되잖아요. 예상은 되지.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네.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 회초리를 잔뜩 맞은 시점이니까 네. 정치적 압력은 넣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왜 이렇게 안 받냐? 그렇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네. 그 이번에 도봉갑에 당선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아, 국민의힘. 네. 그 바른 말 잘하잖아. 네, 맞아요. 소신 투표하라고 그러고. 설득해야지. 그래서 8표만 야권으로 넘어오면 200석이 돼. 그럴 거 아니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당선자들을 작업을 해서 리스트 작자입니다. 네. 그리고 21대 아직 남은 기간이 5월 말이요. 그러면 그 기간에도 개털된 국회의원들 많잖아. 이제 있겠죠, 당연히. 그럼 여러분들도 누구 편입니까? 이쪽으로 도와주세요 하면 지금도 사실은 넘어올 표가 있고. 이거 비밀 투표죠? 아니 일반적인 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 투표가 아니에요. 비밀 투표 무기명 비밀 투표는 뭐 국무총리 뭐 임명 동의안이에요. 특검법 이거는 비밀 헌법재판소장 뭐 임명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검을 아예 200표 정도 모아서 저기 대통령 거부권이고 뭐 지랄이고 간에 진짜 통과해요. 아예 처음부터 200표 이상 찬성을 얻어 통과시키면 감히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맞아요. 그거 했다가는 진짜 탄핵당하지. 맞아요. 국민이 진짜 무섭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탄핵 국면일 때 야당에 은밀하게 제안한 게 특검 받을게. 그러니까 탄핵안만 좀 밀어줘. 그다음에 거국내각 만들게. 국무총리 니들이 해. 이런 제안이 왔었잖아. 만약에 특검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나중에 거꾸로 하겠다고 사정하고 났을지도 몰라. 그 특검이 탄핵당하는 것보단 낫거든. 진짜요? 근데 그때 특검... 박근혜가 그랬어. 아니 근데 이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탄핵과 거의 비등할 만큼의 중요하다. 그러면 뭐 윤 대통령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러고 나선다는겨? 박절하지 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사람인데 지금 죄가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이혼해 그냥. 이혼 서류 갖다 줄게 내가. 잠시 별거 하시던지. 진짜 이게 다른 특검법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 김건희도 김건희지만은 최상병 특검하는 새로 올라온 거거든. 네. 저번에 김건희 그거는 이제 본인의 관련된 조사잖아요. 부인이냐 나냐 이거 진짜 최악이야. 이거 두 부부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최상병 특검의 의미를 정말 친절하게 여태까지 내가 설명을 다 해드리고 이런 거 내가 이유가 있습니다.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그냥 김건희 여사를 잘 설득시켜야 될 것 같아. 부인이 좀 나를 위해서 최상병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참아. 본인이 감옥 갈 수는 그러면 김건희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엄마도 감옥 가 있는데 그거 하나 못 꺼내주면서 나까지 가라고? 그날부터 단식 투쟁 들어가. 단식 투쟁. 독방에 둘이 넣어주겠다. 거기 불도 지펴주고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 부부. 이번에 투표도 같이 안 하는데 왜 그렇겠어. 저기 따로 했잖아 두 부부가. 네.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겨. 지금. 김건희 여사는 최대한 이제 숨어 있는 건데 이제 조금씩 나오겠죠. 어쨌든 개헌 저지선은 막았으니까. 그래? 네, 나와서 특검법 받기를. 아니 그런데 특검이 그나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생명 연장 장치가 될지도 몰라요. 받는 것이. 그 박 대통령의 경우에 이 때 늦은 특검 제안을 야당이 걷어차면서 네. 탄핵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받으면은 당장 탄핵은 안 된다. 그런데 22대가 개헌하고 네. 그때부터 또 꼼수를 쓴다? 이러면 특검이 아니라 바로 탄핵으로 갈 수도 있거든. 바로 탄핵으로 가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8명이 넘어와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의 뭐 60명이 넘어왔어. 너무 많이 넘어왔어 또. 200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넘어. 표결을 해보니까 243표가 찬성이요. 정말 이 이익 집단, 생존을 위한 이익 집단. 그때 마크로 교섭으로 20명만 좀 이쪽으로 와. 근데 60명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탄핵 찬성하고 당을 창당해버리네.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른정당이라고. 그럴 때 저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걸 했는데, 어이씨 넘어와도 너무 많이 넘어와가지고 이번에는 또 큰 당이 돼버려서. 그럼 확실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네임덕에서 데드덕이 된다 뭐 이런 기사가 그러니까 있던데. 봐봐요. 이건 의석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압력이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잖아요. 진짜요? 96%가 못한다고 나온 거야. 보수도 다 버렸네 이때는. 네. 그래가지고 96%가 넘어오니까 못 버티고 넘어온 거야.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정치지. 뭐 그러네. 의석수 핑계만 대고 있으면 뭐 그때도 탄핵 안 됐지 뭘 그래. 거기에다가 이번에 심판은요, 진보가 보수를 심판한 게 아니에요. 진보 보수 다 윤석열을 심판했어요. 맞아요. 조갑재 TV 봐요. 조갑재 그 뭐래요? 꼴보수가 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보수인 내가 네. 민주당을 찍는 날이 올 줄은 어머나. 생각 못했다. 그분은 극우이신 분이에요? 민주당 찍었대요? 민주당 찍고 비례는 개혁신당 찍었다.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증을 하던지 어떻게 믿어? 진짜 그랬대요? 그 밑에 댓글이 400개가 올라왔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끝도 없이 올라왔어. 대단하네. 아니 변희재 같은 보수가 탄핵에 앞장서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 거야. 소나무당. 네, 마음이 아픕니다. 좀 마음이 아파.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출구조사 따위는 있고 이 어마어마한 의석수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국민들의 염원을 꼭 실현해주는 그렇죠. 22대 국회가 되기 그리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노이만이 얘기하는 게 의견 분위기, 오피니언 클라이밋 이게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민의힘을 압박하면서 침묵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을 해치우는 거죠. 네. 이게 나쁜 의미도 있지만은 좋은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지금 이 정도면은
이런 표를 주신 왜 200석이 아니냐 이렇게 아쉬워하는 맞아. 거는 하면 안 되겠어. 오만한 태도고 이런 정도로 과분하게 사랑해 주신 국민들한테 우리가 한없이 겸손하고 작아질 일이고 일을 할 때는 똑부러지게 맞아. 결과로 말하는 네. 이런 건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할 때지. 네. 우리가 이 과분한 의석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적다마다 하는 건 참 국민들한테는 눈꼴 사나운 당연합니다.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아 정말 큰 일을 치렀으니까 대한민국의 앞날을 조금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오늘 특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뭐 관심사 어제 밥먹지 안 먹자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뻥 뻥 뚫리는 뚫리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네. 많이 눌러주세요. 아.